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중국에 대한 전략을 협력자가 아니라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기로 해서 주목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의 외무장관 회의 그리고 20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확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EU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현지 시간으로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유럽연합 외교수장이 중국을 힘든 경쟁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유럽 내 대중정책 기류가 급변하고 있고 경계심도 퍼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2019년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그리고 체제의 라이벌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EU에 있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관계인 동시에 서로 도와야 되는 대상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관점에서는 대립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였죠. 근데 이런 기류가 최근에 중국과 EU 간의 갈등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중국의 처신 등이 이 양측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결국 EU는 지난 4월 가장 최근에 발간된 대중관계 자료집에서 2019년 채택한 대중국 전략은 유효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썼었는데 그 내용까지도 이번에 뒤엎으면서 사실상 중국에 레드카드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EU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EU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욱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가 됐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EU는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EU의 관점이 변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뒷배를 자처하고 있고 이 대만에 대한 위협 그리고 홍콩, 신장 유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적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세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도 현지 시간으로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 외교장관 회의에서 EU가 중국을 경쟁자로 여겨야 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특히 중국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를 포함한 세계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면서 EU에는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서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경쟁적인 것이라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면에서 경쟁적이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갈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더불어서 EU는 굵직한 국제사회 문제를 푸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EU가 사실상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로 태도를 전환하게 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은 새 국가안보 전략 그러니까 NSS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점 더 힘을 갖춰 나가는 유일한 경쟁자이자 지정학적 도전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또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지난 6월에 중국의 안보 위협을 명시한 전략 개념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2019년 채택한 EU의 기존 대중국 정책이 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EU의 입장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을 경고한 직후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EU 또한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여기에 따라서 EU도 대중국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대중국 정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메르켈 총리 때하고는 다르게 유럽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독일이 주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이 독일의 뒤트 도이체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날 중국의 행태에 따라 우리의 정치적, 여기에 앞서서 경제적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에 이어서 대러 정책에서 범한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의 존립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희망의 원칙에 기반해서 완전한 경제적 의존을 하는 것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 협박이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러시아 학습 효과,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친중 국가의 선봉이었던 독일이 이렇게 각성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또 중국은 외부의 접촉을 봉쇄하고 대만을 상대로 군사 위협을 가하며 이 국제적 규범을 따르는 대신에 자체 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완전히 연결을 끊을 수는 없지만 아시아에서 대안적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화와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신호등 연정, 이게 이제 사회민주당은 빨간색이고 자유민주당은 노란색이고 녹색당은 초록이죠. 그래서 이제 신호등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호등 연립정부에서 녹색당을 대표하는 베어복 장관의 이런 견해는 집권 3인당 소속의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숄츠 총리는 최근 기계공학 산업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일부 국가들과 연결을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사업을 포함해서 개별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밝힌 바 있고 11월 3일과 4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체제이고 동시에 베어복 장관은 최근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베어복 장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유럽의 분위기까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럽의 대중국 강경 분위기를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영국입니다. 물론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나토의 핵심 국가인 영국은 일찌감치 중국은 영국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대적인 외교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국을 우리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유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역내 생산 확대와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사이버 안보 위협과 정보 조작까지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중국이 협력하는 제3국을 더 나은 제안으로 포섭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핵심이 앞으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중국 의존도는 최소화하면서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EU 각국의 외교 문제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국은 초조합니다. 유럽의 대중국 강경 태도에 대해서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게 있어서 유럽은 사실상 미국을 대체하는 시장이기도 하거니와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유럽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 중국의 자존심을 살리는 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비빌 언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외교를 펼쳤던 것도 바로 유럽이고요. 양세스 정치국원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뻔질나게 방문하면서 이 외교회장을 펼쳤던 것도 역시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경제력이라는 힘을 믿고 유럽을 향해서 강력한 전랑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유럽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중국
제품들도 또 중국의 위상도 경쟁력을 잃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이 중국 내 유럽 회사들도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이 시진핑 주석부터 리커창 그리고 외교팀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해 왔지만 결국 유럽 사회는 중국의 레드카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로써 중국 경제는 더욱더 험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역시 시진핑 외교 노선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